키우에 정말 많은 미사일 뭐 저런 드론 애들이 막 날라댕기고 막 처음 가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직원한테 전화하면서 막 달려나가면서 문고리 딱 잡는데 그냥 뻥 그런 거예요. 얘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오토바이 소리 들으면 되게 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소리 들리면 유리창인 데서 최대한 멀리 쳐야 되는 거죠.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푸틴일 수 있겠죠. 푸틴. 그러면 미국 쪽에서 맞아 빨리 끝내야 돼라고 자세가 나오면 푸틴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미국이 푸틴이 땡큐 할 만한 상황을 만들까? 세상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답니다. 네. 이 붙이려면 좀 많이 해야겠는데? 야, 그래 다 외우셨네요? 몇 줄이나 된다고. 아니야, 네 나이가 이제 그거 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쉽지 않아 이게. 네. 노력했어.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백에 붙어 있는 건 아직 안 바꿨죠. 네. 빼먹는다니까. 네, 자, 저희 이제 2부 시작을 했고요. 네. 1부에서 지금 이제 키이우 현지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만났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포스터에서도 저희 그 썸네일에서도 그걸 했었는데 100m 앞에 폭탄. 폭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팩트가 틀렸다. 폭탄이 아니라 뭐였죠? 미사일. 그러니까. 제 생전에 진짜 가장 가까이서 터진 미사일. 와. 근데 제가 이게 정말 현대 전쟁 기술은 어마어마하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아침에 호텔에 이렇게 잠자고 있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그게 조기 경보기 때문에 그 날아가는 그 시간하고 거리가 이게 계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있으신 분이 어느 모 기관에 계신 분이 전화 와서 영미야 놀래지 말고 네 호텔 옆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놀래지 마라. 그리고 빨리 쉘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잠 덜 깨가지고 있다가 뭐 미사일 그래가지고 저 이제 직원한테 전화하면서 막 달려나가면서 문고리 딱 잡는데 그냥 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 관성으로 유도되는 그냥 이렇게 좌표만 찍어가지고 안에 뭐 자이로스코프 같은 걸로 날라오는 그런 미사일일 테니까 뭔가 이제 러시아 본토에서 이걸 발사했을 때 레이더로 이걸 포착을 하면은 이게 이제 뭔가 판도 같은 궤적을 이렇게 그리면서 떨어질 그렇죠. 테니까 예. 요게 언제쯤 어디에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 이제 경보를 이제 발령을 하는 거네요. 예, 그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터지고 나서 그리고 막 제가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방금 진짜. 전에 저희 지금 여기 개미궁 스튜디오 여기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잠깐 쉬시는 사이에 앞에서 비행기가 한 대 훅 지나가니까는 막 가슴이 막 떨리셔가지고. 아니 이게 한번 진짜 2달 넘게 거기서 그렇게 하늘을 무서워하면서 살다 와 보니까 이 소리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PTSD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종의가 아니라 PTSD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예. 사람들 다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가까이서 떨어진 미사일이었는데, 근데 사실 가서 떨어진 자리하고 뭐 이런 걸 취재하면서 진짜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했어요. 왜냐면 조기 경보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터진 거 보니까 가자나 이런 거에 비하면 가자는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쓰러져요. 이스라엘. 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 네네네.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정밀 미사일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가 완전히 작살나서 한 번 쏘면 막 100명씩 죽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조금 끄슬렸고 유리창 좀 깨졌고 물론 저 상태도 사람들이 좀 죽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다 해도 가자만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정도면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편으로는 저는 막 되게 안심이 됐었어요.
오히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전쟁 상황은 서로 이제 재래식 무기를 주고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던 막 초정밀 막 미군과 이스라엘의 미사일보다는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폭탄이나 이런 거는 가서 설치를 해주면 미사일은 휙 날라오다 보니까 조기 경보로 궤적이 다 나오는구나. 그러면 일단 약간은 좀 폭격에 가자만큼 뭐 옛날에 뭐 이라크나 시리아만큼 막 그렇지는 않겠구나라는 게 조금 안심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폭격 맞은 집의 이제 내부의 모습인데 얼마 전까지 그냥 멀쩡히 살던 자기 집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게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저 장면 같은 경우는 드론이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드론이요? 드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드론전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얘들은 한 번 날아서 한 번 터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문 통창문 이렇게 열어놓으면 글로 와서 이제 저렇게 때려 붙는 그리고 자기는 카미가제로 죽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FPV 드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드론 때문에 항상 그 유리창을 여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커튼을 다 쳐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24시간 이렇게 경계에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FPV 드론이라는 건 이제 1인칭으로 이렇게 고글 같은 거 끼고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드론을 아마 말하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런 뭐 스크린을 들여다보면서 조종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글을 끼고 자기가 그러면 정말로 그 안에 조종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특정 목표물 뭐 이를테면 탱크라든지 뭐 적에 밀집된 대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FPV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도 그 키우 상공에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샤헤드가 날라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미리 이렇게 울려요, 경고가. 그래서 뭐 도망갈 시간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얘는 뭐 가정집으로 막 들어와서 터지다 보니까 가정집은 근데 저 집에 뭐 중요한 무슨 요인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저기를 왜 들어갔을까? 심리전이죠. 그러니까 이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저기 미사일 터지고 뭐 드론 날아다니는 게 이게 지금 샤헤드 드론. 샤헤드. 예. 키이우 시내잖아요. 그렇죠. 키이우 시내. 그래서 하필이면 저희가 들어왔을 때 키이우에 정말 많은 미사일 뭐 저런 드론 애들이 막 날라다니고 막 처음 가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이렌이 계속 울리지 어디로 좀 미리 뭐 이렇게 우린 인터뷰 약속 같은 걸 해놓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울리면 빨리 얼른 도망가는 게 문제지 인터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출연자도 위험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취재 시간이 더 걸렸던 거고 저 샤헤드 드론은 사실 저도 사실 저 뭐 실제 저런 공격이 있고 뭐 이런 걸 본 적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원 없이 취재했네. 원 없이. 그래서 저런 드론들이 막 그 수도 키우 상공에 막 쫙 나타나고 그러면 진짜 무섭고 근데 저 드론 만드는 단가를 낮추려고 엔진을 되게 싼 거 쓴대요. 어차피 한번 터질 거니까 고급 자재를 안 쓰나 봐. 얘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오토바이 소리 들으면 되게 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오토바이 소리만 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것 때문에. 예, 저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토바이 소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드론 날라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들리면 유리창인 데서 최대한 멀리 튀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니 저기 저 키이우라고 여쭤본 게 키이우는 수도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리서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후방이다 생각을 하는데 후방이 아닌 거잖아요. 드론이 나타나고 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지도만 봐도 지금 그 키이우 바로 앞까지 키이우 바로 앞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 저 위에가 러시아, 벨라루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벨라루스는 사실 그 푸틴하고 형님 동생 하시는 루카센코님이 계시는 데라 거의 뭐 러시아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역이 안전한 데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키이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그 무덤덤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겠어요. 아 근데 진짜 사이렌 네. 울리면 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후다닥 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자기 할 일 하는 그게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새 그게 일상이 또 돼버렸구나. 근데 일상이라기보다 저런 사람들을 더 위험한 정신 상태래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야. 죽을래면 죽어라.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근데 피곤하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뭘 이렇게 약간 논대요. 그러니까 그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울렸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 문제가 크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런 그 정신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우크라이나의 호황인 거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테라피스트,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가장 호황인 거죠. 또 가셔서 보셨던 거기 일반인들 중에 또 기억에 남으시는 어떤 다른 케이스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아서 기억에 근데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신부님들이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렇게 장례식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다 과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장례 미사라는 게 또 신부님들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막 여기 그 장례 저기 장례 막 신부님들이 구역별로 이렇게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뭐 마을 한 2개 맞고 3개 맞고 이러면 이 집 장례 가야 되고 저 집 장례 가다 보니까 그 장례식도 그냥 잠깐 몇 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 한 번 하고 또 마을 광장 가서 또 한 번 하고 또 무덤에 가서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엄청 추운데 신부님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성직자라는 직업이 아니면 저거 못 견디겠다. 맞아요. 그런 사명감이 아니면은 맞아요. 예. 그래서 성직자들 우리가 주변에서도 뭐 다른 종교에서 성직자들을 보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느끼는 거는 이 성직자분들이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그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신부님과 인터뷰한 한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봤냐면 어떤 거는 그러니까 원래 우크라이나 장례에 지금 관 뚜껑을 열고 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옛날에도 되게 엽기적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뚜껑을 다 닫은 거죠. 그래갖고 왜 뚜껑들을 이렇게 다 닫으셨냐 그랬더니 너무 끔찍하니까. 시신들이 온전한 게 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드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전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드론은 위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엄마들은 위대한 게 몸 뭐 어디 뭐 발끝 이거 보고 자기 아들을 또 찾나 봐요. 그나마 시신들이 올 수 있는 거는 아주 행운의 케이스고 어떤 NGO까지 있냐면 시신 태워다 주는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NGO도 있어요. 그만큼 그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시신이 덜 상하니까 이제 막 병원 마당하고 막 이런데 시신을 갖다 놓고 이제 부모님들이 찾아가는데 앰뷸런스나 이런 거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장의차 이런데 근데 그게 없는 거지. 이제 너무 많이 시신이 막 나오다 보니 하루에 500명이 진짜 말이 500명이지. 네. 그 드네프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다 글로 이렇게 모이나 봐요 시신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신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어떤 아빠들은 조수석에 태우고 왔다고. 시신을.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머리 없는 아들을 데리고 올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뚜껑이 닫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신부님 원래 진짜 성직자들은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울거나 막 그러지 않는데 신부님들도 한계에 왔는지 막 부들부들 떨고 울고 하는 모습들 그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젤렌스키가 이제 대통령으로 있고 최고 군 통수권자로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아직까지 젤렌스키에 대한 뭐랄까 충성심 또는 신뢰 이런 걸 여전히 보내고 있는 중입니까? 그게 이제 저도 궁금했는데 예.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초창기 1년까지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거의 뭐 100%가 가깝다고 보여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슬슬 지금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원래 정치를 했던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방 국가가 저렇게 막 젤렌스키를 서포트 해줄 때는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서방 국가나 이런 데서 포탄도 못 들고 오고 거기서 이제 막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젤렌스키를 욕해서 내쫓는다고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저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여러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그만한 그러니까 저 상태를 바꾼다 그러면 젤렌스키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저 젤렌스키보다 잘하는 나아야지. 사람이 와야 그러니까. 되잖아. 그게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분명히 재선에 성공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의 재선에 성공하는 대통령 분명히 기다릴 거고 이것도 하나의 카드잖아요. 네. 대미의 어떤 외교, 정치, 뭐 경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섭렵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인데 미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서 이 패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너무 명명백백하다. 그리고 이 상황은 즉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음에 미국 대통령과 푸틴의 합의에서만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럼 그동안 자, 하루에 전사자 500명,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쪽 1200명, 이게 곱하기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리고 곱하기 11월까지야. 그래서 야, 미국 선거가 한 4월이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푸틴이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할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여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펙트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처한 환경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쭉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달리 말하면 전쟁 초반기에는 러시아가 막 밀리고 이것도 뭐 전세 역전한다고 해서 대공세한다. 그래서 뭐 탱크 몇 천 대 동원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여름 6월달 총공격 상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서방이 좀 빵빵하게. 왜냐하면 1주년이 지나가면서 야, 자 마지막으로 스파트에서 뭘 좀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던 시기인데 9월달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는 약간 우기? 비슷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땅이요. 전 이제 처음에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 곡창지대, 뭐 빵바구니, 뭐 이해가 갔어요. 땅이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시꺼먼 땅이 뭘 심어도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흑토지대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체르노잼이래요. 그리고 그 흑토를. 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뭘 심어도 다 잘 되는 땅인 거예요.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비가 내리니까 물엿처럼 돼요. 물엿. 완전 그냥 수렁이 돼버리는군요. 진흙 바닥이 되는데 아까 제가 어느 분이셨죠? 그 라스푸티차라고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메모리님께서 네네 라스푸티차라고 부른답니다. 그거를. 그래요? 네. 체르노잼 그러니까 다 알던데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이 얘가 물엿이 되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땅을 디디면 한쪽 발은 막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찐득찐득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사작전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대전차가 굴러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대전차전에 실패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군의 상당수가 연배가 저랑 비슷해요. 군인들이. 왜 그렇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보니까 마이단 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나가서 죽는 것보단 그래도
전쟁 한번 해봤고 우리 한번 싸워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낫다. 젊은 애들은 좀 살아라. 그래서 가보면 다 50대 뭐 60대까지도 있고 전 정말 이렇게 가서 병사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왜 다 무슨 계급이 높나 그게 아니라 다 병사들이래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젊은 애들은 좀 살려서 나중에 우크라이나 미래를 위해서 쓰임을 당하게 해줘라 라는 건데 문제는요. 마음은 청춘이겠죠. 근데 몸이 체력이 안 되고 예. 이제 포탄 상자 하나 들려면 여기 포병부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보면 혼자서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야 되는 무게를 세 사람 네 사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전에서 그 개개인의 병사들이 기동성도 떨어지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밀리지 않았나. 대전차전을 성공하지 못했고 또 보병전에도 충분히 이렇게 개인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그 진창으로 변한 그 흑토인데 맞아요.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진짜. 저거에 저기 나폴레옹이 1차로 당하고 그 다음으로 히틀러도 저거에 당했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가서 보고 아는 거예요. 와 이게 전차가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애들 외에는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꾸만 155mm 달라고. 그래서 뭐라냐. 155mm는 내가 그래서 자면서 잠꼬대도 하겠다 저 사람들. 155mm 얼마나 자기 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미사오고까지 막 할 정도로. 그게 참 어찌 보면 씁쓸한 건데. 그 판에 이제 우리나라 군수산업과 그 다음에 덩달아서 지금 북한 군수산업도 지금 북한은 이제 러시아 쪽에다가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군의 대변인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북한군의 그 무기라는 게 되게 형편없이 불량품이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북한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시스템을 러시아 쪽에 들고 와서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보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그 약간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마 북한 무기를 소문내는 거 아닌가. 사실 북한은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푸틴이 막 떠들고 뭐 러시아군에서 이렇게 떠들어서 그렇지 크게 이렇게 성능을 바꾸거나 뭐 그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맨날 이제 우크라이나 지휘관이 헉헉거리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 한글 맞냐? 그럼 뭐 지읒자는 있는 것 같은데 딴 건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한글을 썼나? 막 이런 한국 사람이 아무리 북한도 한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이 러시아말 쓰지 않는 텐데. 근데 이렇게 한글을 못 쓴단 말이야? 그리고 뭐 순타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다 물어봤다니까요. 순타지가 뭔지? 심지어는 그 탈북자 이런 사람들도 몰라. 순타지가 뭔지 몰라. 뭐 그쪽 뭐 공장에 쓰는 기호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이키 그럼 나이커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의 오타다. 뭔가의 오기. 흉내냈잖아요. 뭔가를 흉내낸 거. 한글을 흉내낸 느낌이요. 왜 그 중동 같은 데 가면 한국에서 온 중고차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한글을 일부러 이렇게 써내는데 그쵸. 기억을 막 거꾸로 써놓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 미드저니가 만든 한글 같은 거.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계속 지휘관들이 뭐 찍어갖고 약간 포탄 조각 이런 거 막 보내오면서 이거 한글 맞냐? 막 그래서 내가 글쎄 그냥 상형 문자 같은데 난 모르겠다. 내가 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전선을 바꿀 정도는 아닌 거고 진짜 러시아군이 지금 우세한 건 뭐냐면 걔네들은 징집에는 아주 착착착착 성공한 것 같아요. 뭐 그냥 무턱대고 잡아오면 되겠지 걔들은. 네네네. 그럼 문제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지휘관 얘기로는 1000명을 죽여도 다음날 1000명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건 무슨 인해 전술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젊은 남성들 행렬이 막 중앙아시아로 몰려들고 몽골로 나오고 막 중국에도 막 그 탈영병
탈영병이나 이제 도망난 징집에 도망온 사람들이 막 마을 만들어서 살고 있고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피난 가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을 인터뷰를 한 책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이제 니라도 가라라든지 오빠가 너라도 유럽으로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라. 나는 내가 여기서 남아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전쟁터로 자기가 자원해서 입대를 한 케이스들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뭐 국가의 크기를 비교하면 뭐 거의 10배 차이 날 텐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내가 나갔으면 내가 저기 뭐 하나라도 더 하겠다라고 해서 뛰쳐나가고 있고 사실 뭐 거의 할아버지 나이 된 사람들까지도 이제 뛰쳐나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인대로 도망가고 있고 다 도망가니까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죄수들 다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나마 제일 정예병이라고 하는 게 요번에 그 저기 암살당한 용병 부대 걔네들 네네네. 예. 와그너? 네, 와그너 걔네들이 제일 정예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그 저기 정규군보다 그 용병 부대가 더 제일 정예 부대다 그러면 사실 그 부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인 거고 그럼 또 용병 부대는 당연히 정규군보다 유지비는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그거 유지도 이제는 뭐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막 잡아온 붙잡아온 거죠 진짜로 징집이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러시아니까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도 당연히 엄청나게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뭐 선거 결과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뭐 했다라고 하는 뭐 우리가 보는 접하는 외신 보도 이런 거에서는 이기는 푸틴이 돼야 되지 지는 푸틴은 못 보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참 진짜 도덕내산 깎아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도 99% 그저 옛날에 이집트에서도 뭐 뭐 이렇게 하면 다 99%뭐 막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가 저는 정말 여러 나라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70% 이상 받으면 저기 좀 뭐가 있다.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99% 이렇게 간다는 거는 독재일 확률이 높다. 사실 반반에서 격전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60 몇 프로에서 요 정도면 내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너무 인기 있어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은 선거표를 얻는다는 건 저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거의 뭐 종신 대통령이 될 만큼의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는 저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와중에도 정적에 예민하거든요. 내 자리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죽여버리든지 뭔가 액션을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젤렌스키도 어쨌든 임기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젤렌스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계엄령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헌법이 작동을 안 하는군요. 계엄령이에요. 그렇겠죠. 네. 전쟁 중이니까. 그럼 뭐 전쟁 기간 동안은 계속 대통령이네 그럼. 그러니까 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조차도 2014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마이단 혁명, 유로마이단 혁명. 그때 막 민주주의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가 있었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과거로 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젤렌스키가 독재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 업적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쥐었을 때는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데 안 내려놓는다는 카드를 가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도자들을 보면 권력에 대한 욕구들이 항상 그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 상황을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뭔가 1인 독재 체제로 갈 수도 있겠다. 일단 뭐 전쟁이 계속되는 한 뭐 계엄령은 계속될 거고 그 동안은 젤렌스키가 계속 이렇게 계엄 총사령관이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뭐 전쟁 상황이니까 이런 건데 이제 전쟁이 언제든 끝이 나면 그때 이제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이야 뭐 사실 어떡하겠어요. 지금 뭐 맨날 수도 한복판에 폭탄 드론이 그러니까 날아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치적인 해법으로는 진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무엇이 해법일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용어이긴 한데 인도주의적인 해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만 하루라도 땡기면 뭐 전사자 이쪽 전사자 500명 저쪽 전사자 1200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사실 러시아도 모스크바에 우리 남편과 아들들을 보내달라는 엄마들의 시위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났거든요. 사실 전선에 나가면 죽을 확률이 높은 전쟁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미군과 뭐 이런 전쟁 옛날에 제가 겪었던 전쟁은 그렇게 나간다고 다 죽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재래식 6.25 때랑 비슷한 참호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가면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내 엄마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그 격전지 거기에 보면 겨울에 그 시신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 쪽에서는 그 시신을 수습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러시아군은 거기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상자 숫자가 이렇게 레코딩이 되니까 그 들판에 그렇게 시신들을 못 가져가가지고 막 있는데 지금 봄이 오잖아요. 아직은 겨울이에요. 네, 지금 우크라도. 근데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럼 이 시신들이 부패되기 시작하겠죠 이제. 정말 상황은 또 끔찍합니다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장례식을 왜 하는지 그다음에 장례식의 의미를 이번에도 더 곱씹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개나 고양이는 죽으면 물론 한국도 이제 펫에 대한 장례식은 하겠지만 지그들끼리 스스로 장례식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장례식을 하는 의미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아들이 저 들판에서 한겨울 계속 꽁꽁 얼려 있다가 봄 되면 부패한다 생각하면 어떤 엄마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 러시아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우크라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하루라도 앞당긴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아들들과 남편들이 본국으로 자기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단란한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숫자로 이렇게 표기되는 뭐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쥐가 박혁 것에도 아닌데 엄마 있겠죠. 가족 있겠죠. 얼마나 기다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들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니까 바로 각 나라 유럽 국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관심 떨어지니까 이제 좀 지원을 좀 덜 해야 되겠네라는 자세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다만 하루라도 전쟁을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호소와 여론이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댓글창에서. 예. 그 질문을 들으면 제가 그런 대답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인도주의적 해법 외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네.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끝낼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 네, 지금 방깡로님께서 김영민 PD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네? 슈퍼챗 2만 원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면 이걸로 떡볶이 사드리겠습니다. 떡볶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관련 뉴스 나오는 거는 뭔가 그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너희는 다 끝났어 하는 식으로 약간 그 F-16만 지원되면 너희는 다 뒤졌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뭔가 단기간 안에 좀 게임 체인저 같은 게 될까요?
전쟁은 좀 화력 싸움이 있죠. 음. 상대방의 화력이 어느 정도냐. 당연히 F-16이 들어오면 체르노젠 발을 안 디뎌도 되니까. 그 이유군요. 그러니까 네. 육상전이 워낙에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해상 드론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어요. 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예, 엄청나던데요, 그거. 예. 땅을 안 딛고 하는 그 무언가는 다 음. 만들어내려고 그래 지금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네. 한 대 만드는데 한 3억 원 정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몇십억 원짜리 그 구축함을 네. 잡아버리니까. 그 정도면 가성비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해상 드론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날아다니는 무언가로 타격을 준다는, 사실 전쟁에서 공군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가 화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뭔가 날아다니는 걸 더 만들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맞아요. 이게 해상 드론이에요. 네. 예. 이거 한 대 가지고 이 한 대가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세 대가 떼를 지어가지고 그 큰 구축함에 뭐 선수, 선미, 중간을 그냥 동시에 들이받아 버리니까 얘가 침몰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빨라서 얘도 마찬가지 일회용인 거예요. 가서 얘 운명은 가서 타격해서 같이 자살한다. 그 개념의 무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을 걸. 정말 이게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 화력을 좀 보태달라는 얘긴데 사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더 무력적인 걸로만 더 보탠다면 더 심한 전쟁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겠지만 인도주의적인 해법을 진짜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면 저렇게 무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들어온 그 부대를 독점해서 찍었어요. 사실. 아, 현장에 네네. 있는 근데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네. 근데 제가 그 드론을 까보니 네. 안에 배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아, 진짜. 어느 회사는 조용히 돈 벌고 있었던 거야. 야, 그럼 어떻게 수입을 네. 했지? 그리고 그 드론을 보는 그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다 갤럭시인 거예요. 아, 그 그래서- 삼성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군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소리 없이 이렇게 돈 버시는 분들도 계셨구나. 정말 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무기를 또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전장이 또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러시아군은 아직도 병력면이나 뭐 무장면에는 훨씬 유리한데 이 서방 세계의 지원들이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중인데 진짜 아름아름으로 저렇게 지원되는 게 없으면 아니 근데 그 지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샀던 뭐 회사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판 회사는 거잖아요. 팔았겠죠, 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자본주의를 못 이기는구나. 예. 아, 평화에 대한 열망, 인간의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게 자본주의를 못 이기는구나.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테무 뭐 이런 거. 알아요, 다. 이 사람들이 이거 또 문제 생기는 건 아닌가? 뭐 하여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다는 거. 아니 당장 그 포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계속 대치 상태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 이제 제가 포병을 정말 중시하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치장 물자 같은 걸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우리 또 그 때만 되면은 그것도 다 꺼내 가지고 또 검사하고 또 일일이 또 얼마나 관리 잘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155mm를 받았다 하는 포탄 양이 150만 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단 뻥이라 생각을 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150만 발 중에서 우리 떨어지는 거 대충 계산해보니까 통계적으로 반이 불발이더라. 분량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분량이 많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저기 공격적인 무기, 살상 무기는 수출하지 않는다. 특히나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는 이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이걸 미국에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을 약간 쿠션이 쿠션 있어요. 먹고 들어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쿠션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고 폴란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우린 미국에 팔았지. 저기 우크라이나에 판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바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폴란드가 요즘 폭탄이 다 떨어지고 곤란하다더라. 그래서 폴란드에다가 대여를 폴란드를 도와준 거지. 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 이게 사실 정치적 그렇죠. 고려죠. 네.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고려는 정말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거를 네. 너무 너무 대놓고 하면 정말 바보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30만 발이다, 50만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정도 양이 어마어마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한 달에 10만 발씩 쓴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면서도 155mm 155mm. 노래를 부르지. 그러니까 이 155mm만큼 강력한 저지력을 갖춘 무기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처음엔 그런 얘기했었어요. 저기 미국에서 하이마스만 들고 오면 전쟁 그냥 끝낼 수 있다. 근데 일단 미국이 하이마스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이마스를 워낙 이제 고정밀 폭탄이니까 이제 비싸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지만서도 그냥 대놓고 그냥 빵빵 땡기고 있는 이 육상포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이제. 그게 너무 직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직관적인 무기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6.25 때 이 북한의 이제 포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국이 탱크와 포에 정말 미쳤죠. 진심이거든요. 오죽하면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맞아요. 부르겠어요. 포방부라 그러고. 그게 아마 6.25 때 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제가 70년 만에 가서 이제 현장을 보고 오신 거죠.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볼 줄이야. 라고. 155mm 포 쏘는 대포의 절반이 그냥 남한 땅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그나마 이제 보낼 수 있는 폭탄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 아무도 이 정도 생산량을 없음인 거고. 그리고 미국은 있지 않냐 그랬는데 미국도 엄청 비싼 무기 만드느라고. 제가 미군 인베딩하면서 저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미군 그 동행 취재 같은 걸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본 무기는 더 현대적인 무기만 봐가지고 저런 게 쓰여지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한 20년 넘게 미군 인베딩을 하고 미군의 군사 작전을 취재를 하고 동행 취재도 하고 계속했지만 저거는 거의 2차 대전 때 썼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러니까. 미군은 더 그거는 또 한창 때 또 한창 때 알고 계시던 우리. 지금은 김영민 무거워 PD님. 저게. 이번에 내가 써보니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구겨지더라고. 너무 무거워져. 내가 좀 몸이 약해져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미군은 이제 로봇의 전쟁이고. 우주의 전쟁이에요. 저 이번에 또 새로 알았던 게 전 요격 미사일이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날아가다가 쏜 놈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뻥이요 하는 거라고 저는 개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위에 위성이 밑에 요격 미사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네. 그럼 위성이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온다. 그러면 또 계산을 할 거잖아요. 어디쯤 통과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요격 미사일을 땡기는 거예요. 그게 요격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으면 나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맨날 이렇게 뻥이요 이렇게 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지만 미군은 너무 현대화된 것만 하지 155mm 이런 옛날에 그런 게 있었긴 했어. 뭐 이렇게 했던 무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다 끌고 나와가지고 대표 선수로 나오다 보니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155mm가 엄청 유용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무기가 된 거죠. 자 이제 슬슬 좀 향후 전망 같은 걸 좀 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김용민 PD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어떤 종전 시나리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네네네. 그래야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 내 앞에 푸틴의 앞에 쓸 사람이 나와야 그때부터는 저는 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든이 될 경우와 트럼프가 될 경우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은 다음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최대한 빨리 이제 좀 끝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미국도 이게 더 장기화되는 거는 원할까? 그냥 계속 이렇게 러시아가 뭔가 지지부진하게 국력을 소모하는 걸 더 바랄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가 빨리 끝나고 일찍 끝나고 뭔 상관이에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푸틴일 수 있겠죠. 푸틴. 예.
그러면 미국 쪽에서 맞아 빨리 끝내야 돼라고 자세가 나오면 푸틴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미국이 푸틴이 땡큐 할 만한 상황을 만들까? 라는 거죠. 미국도 밀당을 하지 않을까?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도.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많은 것들을 양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미국은요 철저하게 자기네 이익 우선이에요. 이익이 먼저예요. 자기네 이익. 그래서 굉장히 자본주의를 못 이긴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의 전 세계적인 여론 분위기 그게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국민들 다 관심이 없어.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관심이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몇 명이 죽든지 뭐 어떻게든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시간을 끌면서 밀당을 하시겠죠. 푸틴은 빨리 끝내고 싶다 하더라도. 그래서 더 러시아를 안달나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라라는 게 무슨 캠페인처럼이라도 막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밀당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 뭐 소련이 한다. US 러시아. 네. 러시아가 침략군이고 얘네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종전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종전을 할 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하잖아요. 원래 이제 전쟁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한 10배는 더 어렵다 그랬잖아. 6.25도 그랬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부부싸움도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끝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끝내는 게 한 10배는 더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러시아 시민들이 보기에 저건 푸틴이 진 전쟁이야. 나는 정도로 비춰서 협상이 끝나면 푸틴은 그냥 날아가는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거고 그 개마초의 나라에서 이러니까 이제 최대한 이걸 많이 이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크림 반도를 얻었다. 그거 원래 있던 거잖아. 이럴 거고요. 여기 도네츠크 지방 맞아요. 이쪽은 다 이제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런데 그것도 원래 있던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아니 도대체 우리가 먼저가 있다고 크림 놓친 거에다가 크림 반도를 놓치면 바로 옆에 오데사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가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때 러시아하고는 엄청나게 밀기까지 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밀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거의 항복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리고 전쟁에서 지금 일단은 러시아가 이제 침략군으로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얘네들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종전에 대한 의지를 가져줘야 되는데 사실 전쟁 당사자국들이 요즘은 거의 모든 전쟁이 그렇다시피 사실 전 세계가 다 돼버렸고 그중에 특히 유럽 쪽이 문제잖아요. 특히 동유럽 제일 이제 후달리고 있는데 폴란드일 거고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많이 이제 진격을 한 상태다 그러면 그 다음 자기라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러니 폴란드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전쟁의 끝은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왜냐하면 바로 인접국이니까 폴란드 바로 옆에 또 벨라루스까지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은 정말 무슨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이 나올 수가 없는 양쪽에 다 결단이 서로 모순이 돼.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자꾸 인도주의적인 해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정치적으로 이리 계산해도 저리 계산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마치 창과 방패 같은 그냥 맴맴 돌 수밖에 없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대규모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 조성되지 않고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아니면 해결이 안 나겠구나. 진짜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취재하고 나서 더 깝깝해진 거예요. 저는 이걸 확인했으니까. 그 모든 거 이제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이분인데 지금 이제 한겨울에 얼음 깨놓고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즐기고 있는 우리 푸틴 형님. 이분 아니, 이런 거 봐서는 쉽게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아니 이분이 돌아가시면 좀 뭐 상황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저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저분 옆에 푸틴 -1, 푸틴 -2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까지 간 거예요. 저분 돌아가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그 병사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전 세계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까지 깨끗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무슨 죄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욕한다는, 물론 이제 젤렌스키에 대한 뭐 욕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피해자 유책주의 같은 느낌. 그래서 일단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들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정치적 명분을 그 앞에다 갖다 대더라도 안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다들 전쟁 나면 뭐 그게 죽는 거야 원래. 그리고 전쟁 나면 원래 민간인들 그냥 무고하게 죽는 거야. 그리고 뭐 전쟁은 승리해서 뭐 이렇게 얼만큼 죽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상황은 과거에 문명이 떨어졌을 때 생각인 거죠. 우리가 지금 뭐 2차 대전 때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전 되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보다. 왜냐면 제네바 협정도 있지, 뭐도 있지, 국제법도 있지.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거 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똑같구나. 네,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지금이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요 베개가 있기 때문에. 잘 자기는 개뿔. 피로가 하나도 풀리지가 않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요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어떻게 하지? 왜? 무슨 고민 있어? 고민은 아닌데 잠자리가 이상한지 계속 피곤하고 목도 아파. 으이그, 너 아직 베개 베고 자는구나? 그럼 잘 때 베개 말고 뭘 베고 자는데? 자고 일어난 아침 개운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세를 바꿀 때마다 베개가 불편해서 목과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이젠 베개가 아니라 브레인 슬립 베고 주무세요. 압도적 통풍으로 두피열, 두피땀 제거. 당신의 아침에 상쾌함을 선물하는 브레인 슬립. 누워있는 모든 순간 머리와 목을 가장 편안하게 받쳐주는 스마트한 베개 브레인 슬립. 당신에게 새 아침을 선물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브레인 슬립을 검색해보세요. 야, 이제 가자. 잠깐. 요거 주문 버튼. 주문 끝. 오늘 밤엔 브레인 슬립 빼고 꿀잠 자겠네. 당신의 새 아침 브레인 슬립. 네, 브레인 슬립. 정말 쓰면 쓸수록 제 머리에 맞게 진화하는 그런 베개가 되겠습니다. 네.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밤중에 자주 깬다, 이런 분들에게 최적인 베개고요. 압도적 통풍으로 두피열과 두피땀을 제거해 줍니다. 아침까지 깨지 않는 깊은 숙면 보송하고 상쾌한 아침을 선물하는 그런 베개가 되겠고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조국 방위 전쟁에 밤낮이 없으신 우리 우크라이나 군 장병들에게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고가여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좀 신소재로 돼 있고 90%가 공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원한 통풍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요 얼마 전에 그 저희 단톡방에서 실제로 구매해주신 분이 우리 뉴질랜드 단톡방에서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너무 상쾌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 아닌 줄 알았다, 딴 데서 자고 일어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뭐 한 20번 이상은 다들 이렇게 뒤척인다고 해요. 그때마다 발생되는 그런 자세 변화,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서포트해주는 3중 레이어 구조로 돼 있고, 목, 머리, 어깨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3가지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질 때문에 세탁도 정말 편하고요. 흐르는 물에 그냥 헹구기만 하면 바로 세탁되고 금방 건조됩니다. 네. 유난히 머리 쪽에서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두한 조결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 브레인 슬립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수다를 좀 떨어봤는데, 올라운드 수다에 맞는 정말 이제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심들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은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우크라이나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소망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그런 네네. 뭐 모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받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국의 우크라이나 공동체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재미교포 우리가 미국 가 있으면 재미교포듯이 여기서 이제 온 교포죠. 우크라이나 네네네. 사람들이 네. 봤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시위도 나오고 뭐 할 때 보시면 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취재 갔다 왔는데 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잠깐 뭐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명패하고 감사장하고 뭐 네.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거기 간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크라이나에 있는 단톡방에 다 한국 아까 그 저널리스트 사진. 네. 저널리스트 막 그 사진만 둔 게 아니래요. 뭐 다 돌았대요. 그러면서 다들 한국 기자가 온 것만으로도 되게 희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전부 그런 거 얘기하고 단톡방에 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으로 희망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 어디 이게 취재 나가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들려. 저 코리아스키 막 이러면서 들려요. 한국 사람. 근데 보통 보면 우리 뭐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막 저도 머리도 막 이르고 막 차 한 발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뭔지 알겠어요. 근데 소문들이 다 연마을에 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자 왔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 그러니까 얘는 한국이라보다 외국에 우리가 지금 힘든 거를 알려주지 않겠냐 이런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올 연초죠. 올 연초에 이제 카우치 서핑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한국에 딱 하루 주무시고 이제 나가시는 그러니까 일본 분이었어요. 일본 분이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비행편이 그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편이 아마 일본으로 바로 가는 거를 못 구했거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딱 하루 시간이 있는데 뭐 기왕이면 그때 이제 현지인과 좀 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카우치 서핑으로 왔었던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발런티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용병이냐 그랬더니 나 용병은 아니고 나 못 싸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워낙 그 남자들이 지금 다 전쟁 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남자들이 좀 해야 하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물건을 나르고 뭐 좀 하다못해 뭐 전구 갈고 뭐 어디 뭐 이제 이런 거 손보고 그런 거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는 NGO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소속으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넌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여행을 다닐 때 워낙에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기억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그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주고 들어오는 분이 이제 저희 집에서 한번 묵어간 적이 있었는데 여튼 그렇게 이제 저마다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또 돕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그 중에는 정말로 거기까지 가서 직접 싸우고 온 분도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거기 직접 가가지고 싸우고 온 분들도 뭐 몇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는 뭐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은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공동체와 한번 연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정교회 교회가 네, 서울에 네.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 우크라이나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 다만 도움을 준다 생각하시면 아마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요새는 인터넷 SNS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여론 그 사람들이 논의되는 거 이런 거를 무시 중요하죠. 못하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관심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 좀 약간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왜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사 한 분을 잡아갔는데 그것도 체포됐었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한국 사회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심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겁주기 위한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싸웠던 한국 용병이 15명이었대요. 그 중에 뭐 5명인가 4명이 사망했다. 어머나. 막 근데 우리 사실 외국에서 그런 걸로 사망한 거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근데 우리 그 뉴스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몰랐지, 알려줄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면서 아 이게 좀 계속 선전전 양상으로 여기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여기도 여행 수다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아, 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물가가 싸. 그래서 제가 옛날에 멋 모르고 차 가지고 저 밑에 크림까지 가면서 본의 아니게 무슨 자동차 여행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츤데레들이라 밥을 한 번도 안 사 먹었어요. 가면서 사람들이 마주치면 다 예,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할머니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정들이 많고 아니 무슨 사람 의심할 줄 몰라. 내가 할머니 다음번에 이러시면 안 돼요.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취재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꼬드기면 안 되겠다. 객관성을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로는 퍼펙트하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서 그 여행 코스 딱 정해가지고 가시면 정말 좋은 여행 하실 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땅이다. 네.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럼 그때 탁재영의 여행 네네네. 프로그램 뭐. 그 뭐 같이 이렇게 또 만들어서 갈 수도 있죠. 네. 한 10몇 년 전에 저기 술집에서 우연히 이제 합석하게 된 외국 분이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오 셰프첸코의 나라에서 오셨군요. 셰프첸코. 셰프첸코가 누구죠? 우크라이나 시인. 출신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시인도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저는 축구 선수라고 얘기했는데 축구 선수 중에서 엄청 유명한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잠깐 뭐 축구 얘기 잠깐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셰프첸코가 축구 잘하는 나라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복서예요, 복싱. 우크라이나 그래요? 복싱. 그 동네... 지금 키이우 시장님도 복서 출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평화로운 곳이었죠 이미지가.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바뀐 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얼른 좀 평화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런 소망을 담아서 어쨌든 올해 안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 탁피디의 여행수다 지금 이제 탁수다로 새롭게 리런칭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채널 아트나 이런 것들 야금야금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로 요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못 바꿨는데 여튼 저희가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하나의 아이덴티티니까 그거를 뭐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유튜브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좀 그때그때 시사에 맞는 것도 수다를 좀 떨고 싶어서 그냥 여행을 일단 이름에선 빼고 탁수다로 바꿨고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에서는 탁피디 여행수다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뭐 여행수다에 이런 아이템이 올라오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용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는 탁수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또 긴 시간 저희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직 뭐 여독이 남아 있으실 텐데 그리고 비행기 편집하려고 방송하려면 너무 바빠서 비행기 소리만 들으셔도 지금 깜짝 놀라시는 우리 김영희 PD님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탁 PD 하승주 그리고 저는 새가슴 김 PD입니다. 네, 김영희 PD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